어느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서 소크라테스는 한낮의 태양 아래 흐르는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엔 몇몇의 젊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으며 해맑은 물결 소리와 함께 지혜로운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지혜에 관한 것이었다. 제자 중 한 명인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물끄러미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네. 제자들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고, 곧이어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질문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많은 위대한 말씀과 철학을 남긴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네. 알키비아데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일종의 출발점일 뿐이지. 더 큰 지혜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네. 이에 다른 제자 클레이토폰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간단하네.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지. 모든 대화, 모든 만남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네. 그 순간 강가를 거닐던 한 어부가 소크라테스의 곁에 다가왔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알고 존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어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소크라테스, 당신의 이론이 흥미롭소이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한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게 역설적이네. 우린 종종 피곤해지기를 두려워하지. 그러나 피곤함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무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지. 어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삶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로군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네. 하지만 그 끝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고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결국 진정한 지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그곳을 향해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무지를 받아들여야 하지. 그 날의 대화를 끝으로 떠나는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도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 마을로 돌아갔다. 삶의 길에서 그들이 마주칠 수많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며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며. 소크라테스의 강가에서의 한담은 오래도록 마을의 전설처럼 남아 후세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그는 일찍부터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소개된 초인 개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초인을 인류의 궁극적인 진화 목표로 삼고 스스로 초인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토마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초인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정립하기로 결심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도전에 나섰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인, 이제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니체의 궁극적 실험실이라는 방을 만들고 여기서 초인의 삶을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실험실에는 온갖 종류의 니체 책과 자기 성찰을 위한 거울, 몸을 단련할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곧 깨달았습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적, 지적 훈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초월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니체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두려움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꽤 가파르고 험준해서 아이들에게는 늘 금지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곳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곧 자기 극복이다 라고 외치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토마스는 여러 번 넘어지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긁히고 멍이 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토마스는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내 두려움을 초월했다. 나는 초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외침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고 토마스는 마을의 젊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여정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서 극복해야 할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도전을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초인은 단순히 자신의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과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되어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차고 고역동적인 곳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토마스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니체의 초인 개념을 끊임없이 전파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초인 실험실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공간이 되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작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사회정의에 대해 고민하던 철학자들이 먼 옛날의 고대 도시에 모여들었다. 이 도시는 특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롤스의 원초적 입장 체험 캠프였다. 이 캠프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철학적 사고 실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공정한 사회의 기초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캠프 시작 전 도시 중심 광장에 모였다. 모임의 주최자는 거대한 무대를 설치하고 각 개인에게 하얀색 초대장을 나눠주었다. 초대장에는 단 한 가지 규칙이 적혀 있었다. 입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무대 앞에 줄을 서서 각자 초대장을 내밀었다.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그들 눈앞에 베일이 드리워졌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성별도 나이도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들은 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앉았다. 캠프의 첫 번째 과제는 완벽한 도시 건설이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모든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가진 능력이 무엇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는 마치 그림을 그리기 전에 팔레트에 어떤 색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았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회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이 사회의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공정하게 설계해야 해요. 이러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모두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애썼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가자들은 건강관리, 경제 시스템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규범을 설정했다. 그들은 모든 정책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그들에게 현실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정책이 어떻게 균형 잡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마침내 하루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모두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어떤 이는 유명한 기업의 리더로, 또 어떤 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또는 예술가로 각자의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공통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함과 정의가 무지의 베일을 통해 갈고 닦아졌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그들은 모의 실험 속가상의 도시를 떠났지만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 이 특별한 캠프는 그저 하루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시작이었다. 원초적 입장, 과무지의 베일은 이들에게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서 실천 가능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게 정의의 복잡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어느 날,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고향 마을인 작은 커뮤니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샌델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 회관에서 준비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하나인 롤스의 정의론과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샌델은 오늘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죠. 롤스는 정의를 한 사회의 공정한 절차로 설명합니다. 그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 편견 없이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샌델은 잠시 멈추고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헷갈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이 마을이 아주 특별한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공유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 마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두 잊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연 이 마을의 특별함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쳐갔습니다. 샌델은 이어서, 그래서 저는 롤스의 이론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단순히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정의는 우리 공동체의 도덕적 대화와 관련이 있죠. 여기서 샌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화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과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빌딩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빌딩을 세우면 마을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단지 그늘과 과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세대와 세대 사이를 이어주는 이야기와도 같았거든요. 샌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정의는 때로는 계산적인 공정함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샌델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단지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도덕적 대화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마이클 샌델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